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늘 강조했죠? 시간도 중요하고 인간도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역사를 이뤄가는 것들이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 역사를 어떤 사건들을 어떤 팩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집권을 했나, 어떤 사람들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었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사람들은 바로 사림입니다. 사림. 알겠죠? 사림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솟아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제목에서 보다시피 사림의 대두와 붕당 정책을 했죠. 사림이 대두했어요. 어디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림의 대두 과정을 좀 보자고요. 이미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 했습니다.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야. 우리는 고려 말부터 시간의 끈을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려말 선초, 조선 초기의 상황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는 고려 말에 개혁 세력으로서 공민왕 때 과거를 통해서 등장한 누가 있다고 그랬죠? 신진 사대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신진 사대부. 자, 뭉뚱그려서 신진 사대부들인데 이 신진 사대부들이 분열됩니다. 어느 순간에 고려 왕조를 그냥 유지시킬 것이냐 아니면 고려를 들러엎고 새로 조선을 세울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온건 사대부와 그죠? 온건파 사대부와 혁명파 사대부로 분열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대부가 분열된 시기가 언제냐면 우왕 때입니다. 우왕 때. 그래서 우왕 때에 우왕좌왕 하는 거야. 우스갯소리로. 알겠어요? 좀 너무 썰렁하죠? 우왕 때 분열됐어요. 그래서 신진 사대부 가운데 온건 사대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요. 고려 왕조를 유지하자. 선생님이 특히 강조했죠. 포운 정몽주 또 목은 이색. 이 이색과 정몽주의 제자인 야은 길제가 있습니다. 이 길제를 좀 주목해야 돼요. 특히 이제 길제의 제자들이 많이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조선이 세워지니까. 알겠어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진 그 꼴을 우리는 성리학을 공부했는데 성리학을 배운 사람 입장에서 도덕이나 의리나 명분이나 이게 중요한데 말이야. 조선을 섬길 명분이 없어졌어. 두 임금을 어떻게 섬기냐. 충신 불사 이군 그러면서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시골로 많이 내려갔어요. 온건 사대부들은 조선 건국 이후에 시골로 찌그러져 내려갑니다. 이들이 바로 뭐냐? 시골에 내려가서 주로 사림이 되었다. 알겠어요? 자, 온건 사대부 말고 혁명파 사대부죠. 혁명파 사대부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다고? 일일이 쓰지 않겠습니다. 예, 정도전, 그죠? 조준, 권근, 하륜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혁명파 사대부들 아닙니까? 이들이 이제 결국은 뭐예요? 조선왕조 개창에 참여해서 결국은 예, 이들이 관악파가 되고 관악파를 나중에 또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훈구라고 했습니다. 훈구. 좋은 의미로 관리학교 또 세종 때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관악을 통해서 양성된 그러므로 15세기 조선 초기에 그죠? 조선 초기에 조선의 문물 제도를 조선왕조 기틀을 잡은 사람들을 우리가 관악파라고 합니다. 알겠죠? 성균관이나 집현전 출신의 유생들 그죠? 이들이 이제 한글을 창제하고 찬란한 15세기 세종 때 우리나라 문화를 황금기로 끌어올린 그 주인공들인데 그 중에 나쁜 사람들이 또 생겨요. 점차 이제 권력이 높아지고 관직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그 견물생심이라고 그죠? 권력에 탐닉하게 되고 권력의 맛을 들게 되고 권력과 함께 따라다니는 뭐예요?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데 집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생육신이나 사육신 이외에 변절자들이 있었죠. 그래 안 그래? 신숙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숙조라든지 또 한명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세조를 왕위에 옹립하는데 공훈을 세운 개유정난 때 공훈을 세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관악파 가운데 점차 변질돼서 말이죠. 알겠어요? 나쁜 의미를 갖는 그런 사람들을 훈구 대신이라고 합니다. 또 한명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세조한테 그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그죠? 이 청주 한신 한명회가 왕비 집안이 되잖아. 외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훈구이면서 척신이다. 이렇게 해서 훈구 척신 그래. 그래서 이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훈구파 또는 뭐 훈구 척신 세력 이렇게 얘기하죠. 나쁜 의미가 이제 삽입되는 겁니다. 관악파. 자, 그런데 온건 사대부 가운데 대개 야은 길제의 제자들이 시골로 낙향한다고 그러죠. 낙향해서 시골에 내려가서 사림이 돼요. 은둔합니다. 우리는 조선왕조에 참여할 수 없어. 이들이 지방에 내려갈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우리가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를 봤다시피
이 신진 사대부들이 고려말 국민왕 때 과거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하기 이전에는 지방에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지방에 향리 출신이었잖아. 지방에 어느 정도 땅이 있던 중소지주였더랬는데 이들의 땅이 시골에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 내려가도 여전히 뭐야? 여전히 조선시대 와서도 중소지주로서 내가 먹고 살 만한 기반은 있으니까 까짓 그 관직 버리고, 알겠죠? 그 충신 그 불사 이군인데 어떻게 두 임금을 섬기느냐? 우리는 고려왕조에서 녹을 먹었던 사람이니까 고려왕조에 충성을 다해야지 하면서 시골에 내려가서 자기가 배운 학문에서, 알겠어요? 중시하는 성리학의 명분론에 따라서 내려가서 그나마 이제 경제 기반인 중소지주로서 경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살림으로서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을 보세요. 이런 살림들이 다시 중앙정계에 대두하게 됐다. 알겠어요? 왜냐? 훈구 척신들이 점차 무슨 짓을 하냐면 농장을 확대합니다. 농장을 확대해요. 이 농장이란 말이 우리 한국사에서 여러 번 나오죠. 이미 이제 신라 말기에도 농장이 확대됩니다. 그래 안 그래? 또 고려 후기에도 어때요? 예, 고려 후기에도 권문세족이 농장을 확대했다. 이렇게 농장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의 토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를 말해. 한 군, 한 현, 몇 개의 군현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알겠죠? 이런 넓이의, 이런 어마어마한 토지를 갖는 그런 지주로서, 대지주로서 넓은 땅을 갖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농장 확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15세기 권력자들인 훈구척신의 농장 확대는 결국 뭐냐? 예, 결국 이들은 농장 확대가 시골에 있는 사림의 땅을 뺏어먹기 시작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훈구척신의 농장 확대가 사림의 뭘 침해했다? 예, 천하게 땅을 뺏어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국사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아주 점잖게 표현하기를 경제 기반을 침해했다 이런 말로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사림의 경제 기반을 누가 침해한다고요? 중앙의 권력자인 훈구척신들이 농장 확대가, 그죠? 권력을 이용해서 말해요. 점차 자기의 권력 기반을 넓혀서 세력을 넓혀서 시골에 있는 땅을 점차 차지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살림들도 이제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경제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알겠죠? 훈구척신들의 농장 확대가 사림의, 중소지주인 지방 사림의 경제 기반을 침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도 이제 대가 바뀌면 아버지 때에서, 그죠? 할아버지 때에서 아버지에서 나 이렇게 오면 어때요? 고려 왕조보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게 되죠. 그래 안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권력 있는 놈들이 말이에요. 내가 시골 선비인데 권력이 없다고, 관직이 없다고 내 땅을 야금야금 뺏어먹기 시작해.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내 재산과 내 그 경제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권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림들이 이제 중앙정계에 진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여러분, 조선왕조 경제 기반이 체제가 다 완성될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성종 때입니다. 이 성종 때쯤 되면은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더라. 조선왕조를 세울 때 그 공을 세운 혁명파, 고려를 들러엎고 새로 조선을 세운 그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조를 세우고 조선왕조를 건설하고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고 할 때는 이들이 도움이 됐지만, 나중에 가만 보니까 어때? 이들의 힘이 너무나 비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조선의 통치제도를 다 봤습니다. 중앙제도와 지방제도를 다 살펴봤지만 조선의 정치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왕권과 신하들의 권력 가운데 권력의 조화죠. 그죠? 예, 밸런스를 중시하는 거야. 예,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중시했다라고 하는데, 이 신하놈들의 힘이 점점 세지는 거야. 그래서 성종 임금 어떻게 했어요? 예, 제도적으로, 법으로, 경국대전으로 밸런스 상태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또 뭘 했습니까? 야, 일로 와봐. 시골에 있는 성리학을 공부한 아주 젊고 기계 있고, 그죠? 성격이 대쪽 같은 이런 선비들을 끌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네들 올라와서 저 재상들, 저 고관 대작들의 권력을 견제를 좀 하려무나 라고, 이렇게 과거 시험을 통해서 새로 올라온 사림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림의 정계 진출이라고 얘기하겠죠. 성종 때입니다. 시점. 역사는 무엇에 관한 학문이다? 시간에 관한 학문이다. 그 시간이 언제냐? 성종 때다. 알겠죠? 사람, 성종 때.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살던 때가 바로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종 때 15세기 중엽에, 알겠어요? 지방에 있던 사림들이 정계에 진출했는데 그 정계에 진출한 것은
성종의 필요 때문이기도 했다. 이놈들의 힘이 너무나 커지니까 이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젊은 사림들을 끌어써서 힘의 균형을 갖추려고 하더라.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중앙정치에도 배웠지만은 고관대작의 넘치는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그런 기관이 뭐가 있었어요? 잘했습니다. 그죠? 주로 이들을 3, 4에 앉혔어요. 사관원, 간쟁하는 거죠? 바른 말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사관원, 사헌부, 고관대작의 비리나 부정을 감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저 대신 시골에 있는 땅을 너무나 많이 빼앗았어요. 아니면 뇌물을 처먹었어요. 이런 것들 다 적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헌부 대사원이죠. 그래 안 그래? 또 이제 홍문관에서 경연을 통해서 고관대작과 임금과 젊은 선비들이 함께 모여서 학문을 토론하고 정치를 의논하고 하면서 깝니다. 바른 말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삼사나 춘충한 같은 언론이죠. 언론. 그죠? 이런 역사 편찬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말이에요. 사림이 누구를 견제? 훈구 세력을 견제. 알겠어요? 훈구파를 견제하게 되더라 이거야. 여기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죠. 왕, 성종, 임금도 사림이 필요했고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사림과 임금은 한편이 되고 기득권을 가진 훈구파들의 권력이 너무나 비대하게 되자 이들 견제할 의도를 가진 성종이 사림을 불러들였고 사림도 훈구파들의 비대한 권력을 깎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훈구파와 사림 간에 뭐가 일어나? 충돌이 일어난다. 충돌. 이 충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화라고 한답니다. 아시겠죠? 사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화는 4차례에 걸쳐서 사화가 전개됩니다. 맨 처음 사화가 무오사화야. 무오사화. 이 무오사화는 성종 다음에 연산 임금 때 처음으로 연산군 때 무오사화가 터졌어요. 이게 1번 타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연산군 때 또 한 번은 사화가 터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갑자사화야. 갑자사화. 이래서 연산군 때만 사화가 2번 터지죠. 그 다음에 연산군 이후에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 때 중종 반정이 일어나. 그래서 연산군을 내몰죠. 내몰고 나서 일어난 사화가 또 무슨 사화예요? 그렇습니다. 중종 때 중종을 도와서 개혁을 추진하던 조광조. 이 조광조가 너무나 급진적으로 살인과 함께 손잡고 이제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광조를 모함해서 훈구파 놈들이 또 조광조 일파를 죽였어요. 이걸 뭐라고? 기묘사라고 하죠. 기묘사화. 그리고 이제 중종 다음에 명종 때 다시 또 을사사화가 일어납니다. 을사사화. 이렇게 사화는 모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4차례에 걸쳐서 일어난다. 알겠습니까? 잠깐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림이 중앙에 올라올 때는 성종 때인데 성종 때는 사화가 터지지 않았어요. 물론 새로 정계에 진출한 사림들이 기득권을 가진 훈구 대신들 재상들을 까다 보면 충돌이 일어났겠지만은 이 성종 때는 왜 충돌이 표면화되지 않았냐면 성종 임금이 워낙 도량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성종 임금이 그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군주가 말이에요. 통이 크고 그죠? 군주가 마음이 넓고 정치를 잘하면 신하들이 싸움이 안 일어나. 다 조정합니다. 에이, 닥쳐라. 조용히 해라. 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조정자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군주가. 그래 안 그래? 성종 임금이 이제 얼마나 그 책도 많이 읽고 또 마음이 넓었냐면 성종 때 아주 유명한 그 조선시대 명신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우리 그 정치관 놈들이 말이에요. 아주 썩어 빠져가지고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아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관 입각을 못 시키잖아. 장관 될 만한 인물이 없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런 일들이 쭉 벌어졌는데 조선시대 같으면 그 손수녀 같으면 말이요. 아주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빈해가지고 그 높은 권력에 아주 중요한 요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부를 쌓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손수녀 결점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손수녀가 워낙 술을 좋아해서 도승지로 있을 땐가 그랬어요. 도승지는 임금 비서기관이잖아. 근데 이 자식이 막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냥 근드렁근드렁하면서 임금 앞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걔를 나무랐죠. 한 번은 중국에서 우리가 중국한테 이제 그 뭡니까? 외교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도승지를 불렀더니 이게 얼굴이 벌겋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임마 너 대낮부터 무슨 술을 처먹고 다니냐? 그러니까 전하 죽을 죄를 졌사옵니다. 사실은 오늘 제 딸년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하도 좋은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술잔을 권해가지고 술을 한 잔 먹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너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외교 문서를 쓰겠느냐? 다른 사람 불러라 했더니 아니옵니다. 제가 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썼어요. 그래서 일필이지로 그냥 외교 문서를 썼는데 임금이 딱 보니까 이 자식이 말이야 술이 취해서도 하나도 글자가 틀리지 않고 논리 정연하고 그냥
예,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의 명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 그래서 임금이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해가지고 네 재능은 정말 뛰어난구나. 어떻게 술 취한 놈이 정신이 멀쩡한 사람보다 더 뛰어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임금 앞에서 함부로 술 처먹지 말아라 하면서 임금이 그 신하한테 잔을 하나 하사했더랍니다.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도토리 깍쟁이만한 조그만 잔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어명을 내리노니 술을 이 잔으로 한 잔씩만 먹어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명인데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어명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술잔을 품고 다니면서 매일 하루에 한 잔씩만 먹기로 했어요. 아,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또 임금이 부르니까 또 이 자식이 얼굴이 벌겋고 나타난 거야. 그래서 임금이 손수녀를 불렀습니다. 너 이놈, 너 내가 그 잔으로 한 잔만 먹으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처먹길래 또 취했느냐 하니까 그 손수녀가 자기 돋보자락 속에서 술잔을 꺼내는데 술잔이 임금이 준 은으로 만든 술잔, 요만한 술잔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사연을 알아본 즉슨 전하, 제가 그 도토리 깍쟁이만한 술잔으로 아무리 독한 술을 한 잔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가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잔을 들고 대장정이한테 가서 그냥 그 종이장처럼 얇게 만들어서 큰 사발로 만들었습니다. 임금이 주신 잔은 그대로입니다. 단지 사이즈가 좀 얇고 커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임금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 임금이 어처구니가 없죠. 웃음이 막 터져 나오려고 했죠. 그래서 그래 껄껄 웃으면서 그래 내 마음이 너무 좁았도다. 네가 술을 먹었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너를 술을 못 먹게 한 내가 그 부덕하도다 하면서 앞으로는 그 도토리 깍쟁이만한 이 임금의 마음을 그 네가 술잔을 키우듯이 그렇게 좀 키워서 임금을 그릇을 좀 크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술을 마음대로 먹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임금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답니다. 나중에는 이제 강원도 관찰서로 이 사람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임금하고 그렇게 술도 잘 먹고 친하니까 강원도 관찰서 가는데 임금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밤에 몰래 와가지고 밤에 몰래 만나서 임금하고 만나서 술 한잔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 관직사에서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알겠죠? 임금을 만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요즘으로는 강원도 도지사 아니야? 어떻게 도지사가 지 부임지를 이탈해서 밤에 몰래 와가지고 임금을 만나고 하면서 말이지 신하들이 또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달겨드니까 그 임금이 그랬대요. 야, 너네들도 임마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으면 만나러 가지 않느냐? 아무리 부임지에 가 있다 하더라도 임금이 그려서 왔는데 어버이를 만나는 심정은 왔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상을 줬대.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아무도 그 선수녀를 탓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대단한 선수녀예요. 근데 선수녀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능력 있는 신하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군주가 통이 크니까 통 큰 신하의 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군주가 정말 도토리 깍쟁이만 하다면 알겠어요? 자기 신하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조 임금 때는 신하들의 갈등이 있었어. 훈구파 살인 간의 충돌과 대립과 갈등이 있긴 하지만 임금이 이렇게 통 크게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임금이 다 억누를 수 있었어. 그래서 새로 정계에 진출한 살인과 기득권을 가진 훈구파 사이의 충돌이 표면화되진 않았지만은 연산군 때가 되니까 이 속 좁은 연산군 때 이제 드디어 어때요? 결국 간신배들한테 놀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하의 간신 유자관 같은 놈이 어떻게 했어? 예, 무오사화를 이렇게 만들죠. 그래 안 그래? 무오사화는 결국 뭐예요? 예, 그 김일손이라는 그 당시 춘추관에서 역사를 편찬하는 이 사관이 매일매일 이제 임금 옆에서 이거 쓰는 사람 아닙니까? 성종 임금이 돌아간 이후에 성종 임금에 대한 역사를 쓰기 위해서 성종실록을 쓰는데 뭘 그 성종실록에 집어넣으려고 했냐면 옛날 김일손의 스승인 김종직이가 썼던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사초에 실으려고 했어요. 조의제문이란 뭐냐면 조는 삼가 조의를 표현할 때 이런 조자입니다. 알겠죠? 의제의.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의제가 있었어요. 의제. 항우한테 죽음을 당한 그러니까 진한 교체기의 진나라의 그 마지막 임금이죠. 그래 안 그래? 항우한테 죽음을 당한 그 의제의 죽음을 삼가 조문을 펴놓으라 하는 글이야. 그래서 조의제문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조의제문을 가만히 보니까 항우를 욕하고 의제의 죽음을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의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항우를 누구한테 빗댔어요? 수양대군 나쁜 놈. 네가 어린 탄종을 죽였지. 탄종 꼭 의제처럼 불쌍하게 죽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세조를 까고 단종을 불쌍해 여기는 그런 글이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꼬아 받쳐가지고 어때요? 당신 할아버지 를 욕했습니다 하면서 말이지 연상군한테 꼬아 받쳐가지고 결국은 이때 이제 사활을 일으켜서 그래가지고 예, 김일손이 죽음을 당하고 이미 죽어 없어졌죠. 이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이는 그 당시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 시체를 꺼내가지고 시체에 목을 자른 거야.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래? 아주 무서운 조선사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처형하는 거죠. 그래서 시체의 목을 자른 것을 부관 참시했다고 그래. 이래서 이제 첫 번째 사화가 이렇게 그 역사 때문에 무오사화가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조의제문 때문에. 그 다음에 갑자사화는 성종 부인이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죠. 폐서인 됐죠. 원래 왕비였다가 결국은 이제 임금님 얼굴에 손톱자국을 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성종 임금이 또 워낙 그릇도 크고 술도 잘 먹고 하다 보니까 또 여색을 많이 밝히기도 하고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사귀었던 왕비잖아요. 그래 안 그래? 윤비가. 그래서 이 성종 임금이 윤비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는데 그 사랑이 깊으면은 질투심도 강해집니다. 딴 여인하고 놀아는 걸 보고 말이야 그냥 화가 난 윤비가 임금한테 앙탈을 부리다가 임금 얼굴에 이렇게 손톱자국을 냈나 봐. 아무리 남편이지만 질투를 하면 안 되죠. 조선시대는. 그래서 삼종 지도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여염집 안악내도 아닌데 어떻게 용안에 손톱자국을 내나 해가지고 누가 또 벌떼처럼 일어나겠어요. 이 바른말하는 3사의 관원들이 언관들이 일어나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폐서인 시켜야 합니다 하면서 말이지 연산군 어머니를 알겠죠? 연산군이 이제 철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어린애 때인데 결국은 폐서인 시키고 또 나중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약까지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폐서인 돼가지고 폐비 윤씨가 사약 먹고 죽었는데 그런 사실을 다 꼬질러 바쳤어요. 누가? 예, 훈구파 애들이 왜 살인들이 되게 연산군 어머니를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사약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살인들이 많아. 그래서 이때 갑자사 때 폐비 윤씨 문제 때문에 또 살인들이 떼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때만 이렇게 피비린내를 많이 뿌렸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보다시피 사화란 뭐냐? 사화란 살인이 화를 입은 것을 말해요. 알겠어요? 그러다가 폐륜적인 연산군을 몰아내고 결국은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박원종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중종을 왕위로 세우고 이 중종 때는 다시 어때? 지방의 명망이 높은 살인 가운데 조광조를 기용했습니다. 이 덕망이 높은 조광조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살인의 계보들을 또 보겠지만은 조광조는 살인의 완전 대빵 가운데 중간 보스쯤 돼. 알겠죠? 이 조광조를 끌어쓰다 보니까 그 살인들이 대거 올라왔어요. 근데 새로 전기에 올라온 이 조광조가 그냥 역시 자기가 배운 대로 책에서 배운 대로 도덕과 의리나 명분 왕도 정치를 주장하면서 그냥 훈구파들을 또 사정없이 또 개혁 대상으로 삼고 처리를 합니다. 위훈 삭제 사건 해가지고 야 너네들이 말이야 공신들이야 나쁜 놈들 가짜 공훈을 받은 놈들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을 다 뺏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밥그릇 뺏기면 참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과격하게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훈구파들한테 역공을 당한 게 바로 뭐냐? 김효사예요. 김효사. 그래서 이 김효사는 누구랑 관련? 조광조의 개혁 정치와 관련해서 그죠? 조광조가 이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 안 그래? 그 당시에 누굽니까? 중종의 후궁들이 말이에요. 모함을 해가지고 궁궐 뜰하게 있는 나뭇잎알에다가 주초유황이라고 그죠? 주초유황 이게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 이렇게 한자로 꿀물로 나뭇잎알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뭇잎알에 이렇게 있으면은 붓으로 이렇게 꿀로 이렇게 써놓으면 이 꿀이 글자가 돼가지고 써있을 거 아니야? 꿀이 있는 자리만 진딧물이 단 것이 있으니까 이걸 다 빨아먹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나중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근데 구멍이 뚫렸는데 글자가 써있는 거예요. 주초유황. 이게 주초라고 하지만 이 두 자가 합치면 조자가 되죠.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근데 미리 하늘이 알고 이것을 이렇게 나뭇잎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알려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뻥을 깠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주초유황설 때문에 조광조가 그냥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조광조 일파들이. 알겠어요? 그때 이제 혈량과 해가지고 조광조가 지방에 있는 살인들을 천거해서 많이 썼잖아. 이때 그냥 다 떼죽음 도륙을 당한 거야. 알겠죠? 귀양 가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기묘하게 죽은 게 김효사, 조광조 죽음과 관련된 김효사입니다. 그리고 을사사는 뭐냐? 윤원형, 윤임. 당시 외척 족속인 대윤과 소윤 이렇게 이 왕비 족속과의 싸움에 얽혀가지고
또 사림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이걸 뭐라고? 을사사화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 순서 한번 해보자. 맨 처음에 무슨 사화? 잘했어요. 모어사화. 그 다음 무슨 사화? 예, 갑자사화. 그리고 기묘사화, 을사사화. 일단 순서를 잡아둘 것. 그 다음에 역사랑 관련된 건 뭐라고? 모어사화. 폐비 윤씨와 관련된 건 뭐라고? 예, 갑자사화. 그리고 조광조 개혁정책 관련된 건 뭐라고? 기묘사화. 대윤과 소윤, 외척 간의 싸움에 살인이 당했다 뭐라고? 잘했습니다. 예, 을사사화. 이렇게 순서와 사화의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자, 결국은 뭐냐, 이렇게, 예, 명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을사사화를 당해서 살인들이 화를 입었어요. 잘 봐두십시오. 살인들이 화를 입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저하고 이제 가장 유치한 짓거리 한번 해볼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예, 태정, 태세, 문단세, 애성, 성, 연, 중, 그 다음에 인종, 별 볼 일 없는 임금이죠. 별 저희가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명종, 예, 그리고 선조입니다. 선조. 여러분, 선조 때 사림이 중앙정계를 장악했어요. 사림의 정계 장악이 이루어졌어요. 이걸 이해 못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 왜냐하면 선생님 사화를 4차례나 겪으면서 사림들이 떼죽음을 나오고 사림이 화를 입은 게 사화인데 어떻게 예, 선조 때 사림이 집권했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선조 때 외란이 일어납니다. 외란이 1592년 4월 달에 일어나니까 16세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선조 때 사림이 정계에 진출해서 사림이 정계를 장악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훈구파들은 이렇게 기를 쓰고 훈구파가 사림을 공격해서 사림을 죽이고 예, 응징을 하고 처형을 내리고 해도 결국 사림은 어때요? 지방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지방에 뭐가 있었나요? 지방에 뭐가 있었어요? 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향교라든지 또는 뭘 통해서 그 서원을 통해서 사림들이 계속 자기의 제자들을 양성해 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역적모함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제자들이 또 올라오고 또 과거에 급제해서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뭐냐? 사림은 계속 예, 쪽수를 늘려가는 거야. 숫자를 계속 늘려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고관대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결국 훈구파들은 결국 늙어갑니다. 예, 늙어가거나 아니면은 정계에서 은퇴하거나 해가지고 결국 예,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세월에는 장사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림은 결국 없어지고 미안해요. 훈구파들은 없어지고 사림이 정계를 장악하게 됐다. 우리가 1592년 외란 일어나기 전에 예, 임진왜란 전에 선조 임금이 일본에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사절을 보냈는데 뭐야? 동인과 서인 이렇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 동인은 그 김성일, 서인은 뭐 황용길 이렇게 해서 두 명의 정사 부사를 보냈는데 사절 일행이 일본을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예, 서로 다른 당파가 자기 당파의 이익에 맞게 예, 보고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일본의 정세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일본이 장차 임진왜란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사태를 예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전쟁으로 치닫게 됐는데 벌써 이건 뭘 의미하냐? 선조 때 외란이 터지기 이전에 사림이 동인 서인 갈라져 가지고 무슨 정치를 했단 얘기야? 붕당 정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화가 먼저 일어나고 한참 뒤에 연산군, 중종, 명종 때를 지나서 그 다음 임금인 선조 때 비로소 뭐가 시작됐다? 붕당 정치가 시작됐다. 이 붕당 정치는 뭐냐? 살인끼리 서로 학문과 예, 정치적 이념과 알겠어요? 또 지역과 학연과 지연 또는 정치적 이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맨 처음 동인 서인으로 갈라진 이것이 바로 붕당 정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 사리무 대도와 함께 붕당 정치까지를 보겠는데 오늘은 사리무 대도의 역점을 두고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교재에 91쪽을 좀 보십시오. 거기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칠판에서 봤던 훈과 사리무 계보도가 쫙 나왔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더 훨씬 자세하게 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훈구파, 살인파의 비교, 여러분들은 책을 보시고, 이제 강의를 들을 때는
예,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책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훈구와 사림을 갈랐습니다. 훈구와 사림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훈구와 사림을 갈랐어요. 우리가 다 봤죠? 그러면 15세기, 그죠? 조선 전기 15세기의 주인공을 훈구라고 하고, 원래 이 훈구를 우리가 또 뭐라 불렀죠? 관악파라고 했죠. 관악파. 그래서 관악파라고도 하고, 사림을 사학이라고 합니다. 사학파, 지방 서원에서 주로 공부한 친구들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16세기 이후의 주인공은 사림이고, 15세기 주인공, 조선 전기 문물을 완성한 사람들을 우리가 관악파 또는 훈구파라고 한다. 관악파가 변질됐을 때 그들을 이름을 뭐라고? 훈구척신이라고 한다. 그 개념을 좀 잘 알아두십시오. 결국은 같은데 변질된 후자, 나쁜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으로서 훈구척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둘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학문적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관악파들은, 훈구파들은 사장을 중시해서 사장. 여러분들이 이제 한문을 잘 모르니까 사장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글을 쓸 때는 한자로 이렇게. 그래서 사장이란 뭐냐? 시를 짓거나 글을 짓는 것을 의미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시부 송책 우리가 그러잖아. 이렇게 한문학을 중시한다는 얘기야. 거기에 비해서 경학은 뭐냐? 이것은 경전을 중시하는 거예요. 유교 경전. 알겠어요? 그래서 뭐 그 사서 삼경이 있잖아. 그래서 경전을 중시하는 것을 우리가 경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림은 경학을 중시하고 훈구는 뭘 중시했다고? 잘했어요. 사장을 중시했다. 사장은 뭐냐? 예, 되게 이제 글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학문적인 취향이나 학문적인 태도로 봤을 때 누가 더 창의적일까요? 달달달 경전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일까? 새로운 글을 짓고 정책에 대한 건의서를 쓰고 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일까? 훨씬 더 조선 전기 사람들이 창의적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구파, 관악파들이 보다 더 창의적인 입장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말이죠. 학문 이외의 사상적 측면에서도 성리학 말고 다른 사상도, 성리학 이외의 사상도 포용했다라는 점. 여러분,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교라든지, 알겠어요? 또는 뭐 불교라든지, 이렇게 도교 행사, 불교 행사도 중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종 같은 경우는 아예 궁궐 안에 내불당이라는 절을 지어놓고 궁궐에 있는 그 왕비나 대왕 대비 또는 궁녀들도 가서 불공을 드릴 수 있게 할 만큼 다른 종교의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예, 수상적으로 불교, 그 성리학 이외에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뭘 두었어요? 소격사라는 관청을 따로, 이건 시험에 잘 나오죠. 소격사.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소격사라는 관청을 둘 만큼, 그죠? 소격사라는 관청을 둘 만큼, 예, 소격서가 있으면 15세기 훈구랑 관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16세기가 되면 어때요? 소격서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아까 나온 그 유명한 조광조가 소격서를 없애버렸죠. 그죠? 이렇게, 예, 훈구와 사림은 학문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는 사장을 중시한 훈구, 경학을 중시한 사림,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는 성리학 이외에 다른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었던 예, 훈구, 성리학만을 강조하는 사림. 알겠죠? 이렇게 구분 지어놓고 분리수거할 줄 알 것. 알겠어요? 이 구분이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향. 부국강병. 그죠? 부국강병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민생 안정에 바탕을 뒀다. 누가? 훈구파. 그래서 조선 전기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문물들이 있잖아요. 해시계, 물시계, 그죠? 뭐 여러 가지 지도며 또는 뭐 토지 측량 기구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농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해시계, 일시계도 또는 달력도 전부 다 농사의 때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또 비가 오는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되잖아요. 농사가 잘 돼야 백성들이 그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래야 국가는 또 세금을 많이 걷게 되고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야 강한 군사력을 키우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서로 연동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훈구파였다.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중시했다. 누가? 훈구파가. 반면에 사림은 성리학적 의리나 성리학에서 말하는 도덕. 그러니까 돈 안 생기는 요즘 말로 하면 알겠어요? 도덕이나 의리나 명분이나 이런 것들, 관념적인 철학적인 것들을 중시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물질적인 행복과 관련된 알겠어요? 삶에 이익이 되는 이건 누구야? 훈구, 관악파고 사림은 뭐냐? 도덕이며 의리며 명분이며 명나라를 섬겨야 돼 이런 입장을 띠고 있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정치 스타일로 봤을 때도 훈구파들은 원래부터 조선 왕조 개창에 참여했던 그래서 자신들의 활약 무대가 어디야? 중앙입니다.
애시당초 중앙에 올라와서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대가 중앙이잖아.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중앙에서 지방을 강력하게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어떻게 중앙정부가 지방을 확실하게 지배할 것이냐, 여기에 역점을 뒀다면 사림들은 뭐예요? 중앙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선왕조에 참여하기 싫어. 그냥 시골로 찌그러져 갈 거야. 시골에 가면 내 땅이 있어. 그래서 뭐야? 시골에 가서 서원과 향약을 토대로 자신들은 무대가 시골이야. 근데 중앙정부가 지방을 건드리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합니다. 훈구파들은 농장 때가 자신들의 경제 기반을 치면니까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이들과 싸우게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들은 뭐냐? 이들은 향촌을 좀 내버려둬. 거기에는 우리의 스승님 모시는 사당도 있고, 알겠어요? 또 우리 산소도 있고, 우리 선산도 있고, 우리 식구들도 있고, 우리 땅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시골을 건드리지 못하게, 이걸 우리가 점잖은 말로 뭐라고? 향촌, 자치,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의식에 있어서도 훈구파들은 자주적입니다. 특히 자주적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우리의 시조를 하늘로부터 끄집어 내립니다.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가지고,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그 환웅이 누구랑 결혼해서? 곰과 웅녀랑 결혼해서, 그래서 낳은 아이가 누구다? 단군이다. 그래서 단군의 핏줄은 하늘에 있다. 우리도 천손족이다. 그러니 우리도 하늘에 직접 다이렉트로 제사를 모실 수 있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격사라는 관청, 도교 행사와 관련된 소격사라는 관청을 뒀다. 이런 의식이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나 16세기 사림은 안 된다. 우리가 하늘에 연결되면은 중국하고 맞먹는 거다. 중국하고 맞먹다가 중국 형님한테 터진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기자가 건너왔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큰 집이고 중국에서 기자가 건너와서 조선을 세웠으므로 우리는 중국의 작은 집이다. 작은 집은 큰 집을 통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어떻게 작은 집이 단독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냐. 그런 빌어먹을 놈들이 어디 있냐 하면서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존화주의적인, 그죠? 존화주의적인 태도. 예,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사대적인, 그죠? 사대적이라고 할 때 이 사가 뭐냐? 섬길 사입니다. 큰 놈을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존화주의, 사대주의, 모화사상, 중화사상, 중화질서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건너왔다고는 기자를 우리 민족의 시조로 삼으려고 한다. 그리고 그 기자가 우리의 시조라야 기자가 건너왔던 그 중국이 우리의 큰 집이다라고 해서 중국을 큰 놈으로, 큰 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의 나라인 중국을 통해서만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있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기반은 뭐냐? 훈구파들은 대지주층이고, 여러분 봐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훈구파들은 원래 중앙 무대를 통해서 넓은 토지를 가진, 다른 말로 해봐라. 대지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아, 농장 확대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사림은 원래 시골에 자기 먹고 살 만한 조그만 땅이 있는, 왜? 옛날 향리 출신이었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중소지주 출신 그랬잖아. 그래서 중소지주 출신이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비교하는 이 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중요표시 그냥 왕창 해두십시오. 내가 이런 짓거리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거기 91페이지 훈구와 살인파의 비교, 이 구분이 안 되면 문제가 무조건 틀린다니까요. 알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시험이 아주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 구분을 못하면 문제에서 그냥 백발백중 틀리니까 점수가 아주 기본적으로 안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외우지 않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잡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92쪽 보시면 사림의 성장 과정 쫙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다 설명해 드린 그런 내용이야. 성종 때 김종직과 그 문인들이 중앙정계에 진출. 이 대목이에요. 성종 때 김종직과 그 문인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주로 어디에 앉았다고? 언관이나 사관이나 삼사의 요직에 앉아서 훈구파들을 깠다.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연산군 때 연산군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살림 세력이 너무나 활발한 언론 활동을 하고 결국 어때요? 이런 활발한 언론 활동 때문에 훈구파들이 많이 당하니까 결국은 훈구파 놈들이 연산군을 찔러가지고 야, 너네 엄마 죽인 놈들이 살인이야. 알겠어요? 또는 뭐 그 조이제문 이런 사건을 유자관 같은 놈이 일으켜가지고 알겠어? 살인들을 떼죽음 시킨 게 바로 무오사와 갑자사입니다. 그래서 영남살인이 길제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이 영남살인들이 떼죽음을 당한 게 무오사와 갑자사다. 됐죠? 그 다음에 1506년 16세기 초군요.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이 됐습니다. 중종 때 조광조를 끌어들여서 조광조 때 천거의 추천에 의해서 관리를 씁시다 라고 한 게 바로 뭐였죠? 혈량과. 이것도 잘 물어봐요. 혈량과 조광조 꼭 기억해 두세요.
현량과라는 관직 추천제를 통해서 사림이 대거 중앙에 진출했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로 3, 4 엄관직을 차지해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조광조 개혁정치는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현량과를 시행하기도 하고, 또 뭘 했어요? 그렇죠. 수미법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죠? 또는 향약을 시행하기도 하고, 위훈 삭제 사건을 일으켜서 훈구파들의 가짜 공훈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광조 개혁정치와 관련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이제 명종 때 을사사화는 외척 간의 권력 다툼에 휩쓸려서 살인들이 떼죽음 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 봐봐. 향촌에서 중소지주로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돼 가지고 점점 쪽수가 늘어나는 이 살인이 결국은 뭐냐? 점점 나이 들거나 또는 죽거나 은퇴하거나 이렇게 해서 없어져가는 훈구파를 대신해서 어느덧 외란 이전이에요. 어느 왕 때? 선조 때 중앙정계를 살인이 장악했다. 그때 벌써 외란 이전에 살인끼리 서로 파당을 갈라서 정치를 패거리들끼리 뭉쳐서 정치를 했는데, 이런 정치를 뭐라고 했느냐? 붕당 정치라고 했다. 말로 해보자. 뭐라고? 붕당 정치. 자, 여러분 이 시간에 확실히 구분해 두세요. 훈구와 살인 간의 갈등을 뭐라고? 사화라고 했다면, 살인끼리 패거리를 뭉쳐서 하는 이런 정치를 뭐라고? 붕당 정치라고 하더라. 알았어요? 먼저 사화가 4차례 있었고, 나중에 선조 이후에 동인 서인이 최초로 갈라지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붕당의 출현이 쫙 나왔잖아요. 자, 뭐냐? 붕당 정치는 선조 때 사림이 대거 정계에 진출해서 신진 사림들, 선조 때 새로 정계에 진출한 신진 사림들과, 그죠? 또 기성 사림들, 명종 이후에 정권에 참여했던 기성 사림 간의 싸움이었다. 그 싸움에서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는데, 사실 이제 이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는 데는 또 이유가 있었죠. 그 당시에 누굽니까? 척신 잔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다 더 철저히 하자, 신진 사림들 입장이죠. 그래 안 그래? 이 사람들이 동인이 됐고요. 김효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지 말고 저들도 우리랑 함께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좀 봐주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과감한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늙은 사람들입니다. 주로 기성사림이죠. 그래서 서인, 심의겸 중심이에요. 이래서 동인, 서인이 갈라지는 까닭이 뭐냐? 이유가 뭐냐 물으면 훈구 척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더 부가적으로 그 당시에 이조 전랑이라는 관직을 서로 찾으려고 싸웁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이조 전랑. 관직 인사권을 장악한 이조 전랑직을 서로 찾으려고 그 당시에 여기 나온 김효원이하고 심의겸이가 서로 싸웠어요. 근데 김효원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서울의 장안 동쪽에 많이 살아서, 그래서 동인, 알겠어? 서쪽에 많이 살아서 서인, 이렇게 갈라진 거야.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최초로 동서 분당이 이루어졌다. 동인은 뭐냐? 이황과 조식, 서경덕 학문을 계승한 영락파 주리론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서인은 퇴계 율곡 이이와 성원의 문인들이 가담해서 기호학파 주기론을 형성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붕당 정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또 보도록 합시다. 밑에 4대 4를 비교한 그 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심플하게 표가 잘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93쪽으로 넘어가서요. 사의 발생과 살림 세력의 확대 과정, 무호사화, 갑자사화, 중종반정, 조광조 개혁정치, 김효사화, 그리고 을사사화 내용을 잘 정리해 놨어요. 알겠죠? 선생님이 다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더 호기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풍부히 한다라는 차원에서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4쪽, 붕당정치의 성격, 살인 간의 대립이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정치가 바로 임진왜란 이후까지도 계속 이렇게 붕당정치가 끌려나가는데, 붕당정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붕당정치는 여기서부터 따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의 순서상 외란, 그 다음에 조선의 대관계가 나오잖아요. 대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외란과 호란이 끝난 이후에 붕당정치를 따로 정리해서 조선 후기 세도정치까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정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사화 다음에 선조 때 붕당정치가 시작됐다라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알겠나요? 오늘 매우 중요한 훈구파와 사림의 비교, 그리고 사림의 정계 진출 과정, 또 그 사화의 과정, 이런 것들을 쭉 배웠는데 개념과 함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요. 수고했습니다.